어찌하여 어떤 가문은 대를 이어 번성하고 자손들은 대대로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송나라 시대 조씨 가문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에 대한 깊고 통렬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송나라 시절 강소의 번화한 고을에 그 넓은 땅에 명성이 자자한 조씨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조씨 집안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거상대부호였으며 소유한 논밭은 수천 마지기에 달했고 집은 셀 수 없이 많았으며 가게들은 시장 거리를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 심리 안팎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명성을 들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조씨 집안 밑에서 소작을 하거나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문을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라 불렀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만큼 막강한 권세의 만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의 수장은 조대감으로 바깥에서는 주인 어른이라 불렸고 안에서는 가주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뒤에서는 그를 그저 구두소의 영감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천하의 머리카락 한 올도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였기에 하물며 은전한 잎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조 대감의 성정은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유명했으며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작농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온갖 구실을 붙여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농부들이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닥치거나 역병이 돌아도 그는 약속된 소작료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냉정하게 받아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즉시 밭에서 쫓겨나고 땅은 회수되었으며 살던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아무도 감히 애원하지 못했습니다. 조 대감 앞에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부부가 흩어진 것은 모두 그 피 같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눈이 있어 인간의 삶은 계략으로 권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가문의 명우는 그 누구도 하늘의 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조대감에게는 3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4형제는 맨손으로 함께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보잘것없는 행상인에 불과했고 좌판을 벌여 물건을 팔며 생계를 위해 사방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단결하고 뜻을 모아 차츰차츰 시장을 장악하여 대적할 자 없는 상업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대감의 남동생들이 차례차례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사고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빠르게 다가와 생명을 앗아가는 기이한 병이었습니다. 3명의 남동생은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자식들은 모두 박복하거나 허약했으며 혹은 자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수많은 재산과 사업체는 결국 대를 이을 사람도 관리할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들은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 거대한 상업 제국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과 가게, 남편의 피와 살이었던 모든 재산을 조 대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 어떤 이는 재혼하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4갈래로 나뉘었던 가문은 이제 조 대감 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대했던 가문이 한 걸음 한 걸음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쇠락의 뿌리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스며든 돈에서 시작되었음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세 동생의 땅과 가게, 금은 보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은 결국 조 대감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부유했던 그는 날개를 단 듯 극도로 부유해졌고 창고에는 돈이 가득 쌓였으며 집안에는 하인들이 개미떼처럼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움의 정점 속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0이 넘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계승할 사람이 없다면 뜬구름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쟁취하고 모으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 결국 모래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그해 겨울 그는 남방에서의 큰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큰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단축하기 위해 샛길로 접어들기로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길은 오래된 절 하나를 지나게 했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하고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복을 빌기 위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본래 실용적인 사람이라 평생 부처님 문턱을 밟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속 고민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혹은 자비로운 관음보살상의 눈빛에 마음이 움직여서인지 그는 갑자기 대웅전으로 들어가 손을 모으고 향을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큰돈을 내어 공덕을 쌓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색한 수십 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천수천한 관음보살상 앞에서 조대감은 땅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진정으로 영험하시다면 부디 저희 조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설령 모든 가산을 잃고 재산이 흩어지더라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바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단지 집안의 흥을 돋우기 위해 들인 첩이 갑자기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되자 그녀는 토실토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대감은 미친 듯이 기뻐하며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열고 관상가와 도인까지 불러 아이의 운명을 점치게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조유재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는 이름, 유재, 즉 돈이 있고 재능이 있으며 운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평생의 염원이자 저주와도 같았고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 가산을 지키고 조씨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과연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3살에 글을 깨치고 5살에 예의를 알았으며 말이 유창하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자랄수록 영리해져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쳤고 어른들이 좀처럼 주의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아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그 지역 최고의 훈장들을 초빙하여 가르치고 식사 하나 잠자리 하나까지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오직 훗날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가문의 영광을 이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씨 가문이 곧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그들의 자손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유재가 막 15살이 되어 소년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상한 증상들 뿐이었습니다. 눈빛이 멍해지고 가끔 말을 잊어버리거나 혼자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병세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가도 때로는 번거리처럼 침묵했습니다. 조씨 집안 전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듯했습니다. 조대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 지역의 모든 명의를 불렀고 사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의사도, 양의사도, 도인도, 무당도, 박수도 누가 어디에 용한이가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여전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 평생의 희망이었던 아이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멍한 아이로 변해갔고 매일 뜰 안을 서성이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이 오기도 전에 화가 먼저 닥친 것입니다. 하늘은 마치 주었던 것을 조용히 되찾아가려는 듯했습니다. 조 대감은 아들 걱정에 심란해졌습니다. 온종일 얼굴에는 안개가 낀 듯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으며 밤에는 뒤척이며 악몽에 시달렸고 마음은 불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그의 유일한 핏줄이었고 모든 기대를 그에게 걸었는데 이제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명의가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고 수많은 용한 스승들도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조대감은 하늘과 땅이 닫히고 모든 탈출구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바람이 거세게 불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조씨 집안의 대문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허름한 무명 옷을 입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비를 맞으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배주머니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든 채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유난히 빛났고 걸음걸이 또한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운유도인이라 칭하며 사방을 떠돌며 의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지만 보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부잣집 도련님이 기이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조 대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기이한 신분을 따질 겨를도 없이 즉시 사람을 시켜 대청으로 모시게 하고 자리를 깔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귀한 손님처럼 공손히 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듣고 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의심하는 기색도 없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재의 병세를 살핀 후 그는 주머니에서 말린 약초 몇 가지를 꺼내 갈아서 더운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는 또 맥을 짚고 혈자리를 누르며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유재의 눈에 신기가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 그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말에 조리가 생겼습니다. 조대감은 물에 빠진 사람이 널빤지를 잡은 듯 기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즉시 하인에게 후한 예물을 준비시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은 무슨 병에 걸렸던 것입니까? 왜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다가 이제는 나은 것입니까? 노인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 반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그는 집을 나서 대문을 나섰고 마치 온 적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배웅하러 뛰어나갔을 때는 이미 그의 모습이 비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유재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만 기혈은 여전히 쇠약하고 몸은 피곤하여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조 대감은 아들을 집에 머물게 하며 요양하게 했고 문밖 출입을 금하고 바람과 추위를 피하게 하며 매일 보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유재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과묵해졌고 자주 사색에 잠겼으며 성현의 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는 간언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힘이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후대를 위해 복을 쌓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늦을 순 있어도 결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조 대감의 귀에 스치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본래 이기고 지는 것에 익숙해서 손해라는 두 글자를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돕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일이었고 돈이야말로 굳건한 진리였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단지 책을 많이 읽어 머리가 몽상에 빠지고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세월은 다리 밑을 흐르는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재는 점차 성인이 되었고 용모는 단정하고 기품은 온화하여 아버지를 닮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나 만나면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대감은 아들이 장성한 것을 보고 서둘러 중매쟁이를 찾아 며느리감을 골라 대를 이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늦어지면 또 불운이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매쟁이는 평범한 출신에 권세도 없는 한 처녀를 데려왔지만 성품이 곱고 예의 바르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겸손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가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또 관상쟁이가 집안의 운이 바뀌고 있다는 말을 하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예의를 다하여 치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에 조씨 집안은 마치 큰 가뭄 끝에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조 대감은 너무 기뻐서 매일 사람을 시켜 약재를 넣고 끓인 닭, 제비집, 인삼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건강한 손자가 태어나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면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모두가 조씨 집안의 운세가 마침내 바뀌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들이 태어난 날 조유재의 조용하고 거의 냉담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환호성도 기쁜 말도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그의 눈빛은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가끔은 마치 오랜 인고의 길끝에 주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조씨 집안 전체는 끝없는 환희에 잠겨 있었습니다. 첫 적손이 태어났고 건강한 사내 아이의 골격은 늠름하여 마치 조상의 사당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조대감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집안 친척들은 금을 보내고 비단을 선물하며 며칠 밤낮으로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와 축하가 넘치는 가운데 오직 조유재만이 마치 마지막 의무를 다한 사람처럼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 막 아버지의 소임을 시작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고 현명한 사위, 현명한 며느리, 현명한 아들에 대한 칭송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조유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편지도 전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옷은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낡은 신발은 방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경악했고 가족들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은 소식을 듣고 마치 가슴에 비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슬픔과 실망이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이 이제 갑자기 어진 아내와 어린 자식, 집을 버리고 흔적도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좋았고 며느리는 효순하고 집안은 화목했으며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찌 그리 무정하게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위안이 있었습니다. 조씨 가문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한평생 일군 가업과 가풍을 마침내 기대를 걸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그 손자 조준생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모든 심혈을 기울여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그는 직접 손자에게 글과 이치를 가르치고 말과 행동의 예의를 가르쳤으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기고를 단련시켰습니다. 며느리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이자 아버지로서 아이를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조씨 집안은 그때부터 이전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엄격한 기풍으로 가득 차 마치 미래를 위해 조용히 씨앗을 키우는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교육 아래 조준생은 늠름하고 신중하며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예의 발랐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큰일을 해낼 것이다. 10년 후 이른 아침 조준생이 책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낯선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고 풍패 찌든 초췌한 모습이었으며 깊고 움푹 팬 눈은 마치 수많은 역경을 겪은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멈춰 서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조대감의 손자이십니까? 준생은 멍하니 서 있다가 비록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손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조준생, 조대감의 손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말없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준생이 막 문을 들어서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아침에 그 남자가 지금 대청에 앉아 할아버지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전혀 낯선 손님 같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은 손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며 마음속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준생아, 이리 오너라.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 조유재란다. 10년 만에 마침내 돌아왔구나. 준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과 침묵을 통해 그 남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조 대감은 60에 가까운 고령으로 병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수년간의 고뇌가 풀리는 듯 가벼워졌으며 마치 10년 묵은 등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유재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 대감은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계 장부부터 조씨 가문이 소유한 모든 사업체와 크고 작은 가게들의 정원을 유재에게 넘기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늙어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 뒤로 물러나 평온 속에서 노년을 즐기며 심신을 쉬게 하고 더 이상 장사와 계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 앞에서 소리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만 남았을 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그 아이는 10년 동안 집을 떠나 장부를 만져본 적도 없고 이쪽 사람들과도 안면이 없는데 예실은 기억할지 모르겠고 새 일은 이해나 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모든 가업을 맡기는 것은 마치 머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 잘 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만약 변고라도 생기면 조상들이 수년간 쌓아온 것이 잿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뜻을 바꾸지 않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재의 눈빛만 봐도 이 아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믿었고 세상의 고초를 맛본 자야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안다고 믿었습니다. 부인의 말은 모두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 하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 권력 이양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경악했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은 후 유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씨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설명이나 도리를 설파할 필요 없이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봉급을 2배 반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는 석 달치 봉급을 상여금으로 더 지급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수십 년간 조씨 집안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밥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은 제대로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중받게 되자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예로부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냈을 뿐 감히 입을 열어 요구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봉급은 적고 일은 많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공정한 결정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은 해방된 듯 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유재의 위신은 하인부터 관리인까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마음을 돌려 새로운 주인의 편에 섰습니다. 조 대감은 집안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 명백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유재가 뜰을 지나갈 때면 모두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가 나설 때는 그저 의례적인 목례뿐이었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선포하고 인장을 넘겼으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재는 즉시 상점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각 상점을 예고 없이 수행원 없이 오직 장부 한 권과 붓 한 자루만 들고 찾아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수많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외부 상인들과 결탁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한 푼 한 푼을 긁어 모으면서 백성들의 원성 소리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씨 가문의 모든 상점은 오늘부터 판매 가격을 2할 내리도록 하시오. 누구도 규정된 가격을 초과하여 올릴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과거의 공로를 막론하고 즉시 파면할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소문은 온 성에 퍼졌고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씨 집안의 상점으로 몰려와 물건을 사느라 가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평생 큰 상점에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사람도 이제 용기를 내어 새 신발 한 켤레, 향기로운 차 한 덩이를 샀습니다. 수년간 창고에 먼지가 쌓여 있던 재고품들이 불과 며칠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득을 보고 가문은 재고를 처리했으며 좋은 평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세 가지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의심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집을 나갔던 조대감의 실망거리였던 조유재라는 이름은 이제 온 가문이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온 성에서는 조씨 집안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은 아들이 상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모든 소장료를 면제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침과 분노를 터뜨리다 피를 토할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유재를 방으로 불러 문을 쾅 닫고 천둥 같은 꾸지람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유재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하게 서 있었고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담담한 얼굴, 원망이나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그저 가볍게 한마디 던져 방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대옥을 쌓고 선행을 베푼 셈 치십시오. 분노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조대감은 아들이 가문의 모든 논밭을 찾아다니며 직접 상황을 살피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는 농민들이 타는 듯한 햇볕 아래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산더미 같은 소장료 때문에 먹을 쌀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재는 주저없이 모든 농민들에게 3년간 소장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애원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마디 결정에 온 마을이 경악하여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씨 가문의 새로운 가주가 직접 선포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끝없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평생 그런 주인을 본 적이 없어 그저 절만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재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울퉁불퉁하고 진흙투성이인 흙길을 고치고 사람을 시켜 깊은 가을에 나무다리를 놓았으며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주고 주변 가난한 이들에게 이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온 마을의 조씨 가문의 명성은 더 이상 가혹한 부잣집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계속되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조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불을 밝혔던 가게들, 사람들로 북적였던 가게들은 점차 문을 닫고 고요해졌습니다. 몇 대에 걸쳐 이룩한 가업은 쉬지 않고 흐르던 강물처럼 마침내 말라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주머니가 가난한 환자의 약값으로 쓰였을 때 조씨 집안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저택마저 팔고 외딴 곳에 소박한 벽돌집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집은 한때 가난했던 조씨 가문의 시작이었던 곳입니다. 이제는 가업이 쓰러진 후 기댈 곳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중병으로 누워있는 노인, 헌신적으로 곁을 지키는 아내, 책과 등불을 벗삼아 정진하는 아들, 그리고 한때 정상에 섰다가 이제는 나물밥과 소금에 만족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유재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3년간의 세금 면제, 장마철의 쌀자루, 추운 겨울의 이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나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는 사람, 고구마 한 광주리를 주는 사람, 아무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조씨 집안은 비록 초라했지만 높은 집에 앉아 있는 어떤 부자보다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조유제를 어리석은 자, 재산을 지킬 줄 모르는 자, 헛된 인의를 위해 스스로 가업을 망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소 지역에서 악명 높은 도적대가 일어나 스스로를 의적이라 칭하며 입으로는 백성을 구하고 악을 물리친다고 외쳤지만 손으로는 무자비하게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부잣집에 쳐들어가 곳간 바닥까지 털고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으며 피가 대문을 물들이고 불길이 연기로 피어올랐습니다. 조씨 집안의 옛 저택도 첫 번째 약탈 대상 목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단지 소박한 작은 집, 병약한 노인, 낡은 옷을 깁는 사람들 뿐 약탈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적들은 비웃음 한번 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조씨 집안은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간발의 차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대감은 듣고 나서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가벼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날의 원망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의 평안을 얻은 채로 조준생에 대해 말하자면 부귀 속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란 그 아이는 집안 형편의 변화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밥이 부족하고 옷이 따뜻하지 않을 때에도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과거 시험의 길을 향했고 마음은 영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는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2년 후 계속해서 전시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어 장원 급제하여 수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조정은 그를 남겨 관직에 임명하고 나라의 기둥처럼 중용했습니다. 윗사람들은 그의 준수한 외모, 넓은 학식, 온화한 태도를 보고 사랑하는 딸을 시집보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공명이 확고해지자 그는 가난한 고향의 부모님을 수도로 모셔와 봉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비록 규방의 아가씨였지만 교만한 습성이 없었고 시부모님께 지극히 공손하여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며 반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용과 봉황 같은 쌍둥이를 낳아 온 집안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무너진 가세에서 대복을 맞이한 그 광경에 한때 비웃었던 자들은 그저 침묵하며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옛 마을 사람들은 조씨 집안을 언급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복은 구하지 않아도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귀한 여러분, 주역에서는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는 불후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지난 생의 원인을 알고 싶거든 지금 받는 결과를 보고 다음 생의 결과를 알고 싶거든 지금 짓는 원인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선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은 말이 바르고 행동에 진심이 있으며 마음이 자비로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까지 안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며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이익을 우선하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재앙은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가문 전체가 큰 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씨 집안이 부귀를 누리던 때부터 가난해졌을 때까지 세상의 비웃음을 받던 때부터 다시 영광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날카로운 증거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 선과 악은 모두 결과가 있으며 빠르든 늦든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자신이 아니면 가까운 이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당신, 만약 귀한 인연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부디 선하게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비록 작은 행동 하나, 마음속에 온화한 생각 하나일지라도 악업을 멈추십시오. 비록 독한 말 한마디, 마음속에 분노 어린 생각 하나일지라도 말입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공감의 눈빛 하나, 제때 내민 손길 하나가 당신의 삶과 다른 이의 삶에 복덕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틀린 적이 없으며 선한 마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도리를 지키며 산다면 평안과 행복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시원한 바람이 선한 사람의 마음을 스치듯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선한 마음의 빛을 함께 퍼뜨려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어 깊고 깨우침을 주는 인과응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